자, 아침 동향을 시작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것은 작년 변호사 시험의 기출이 됐죠. 그때 나왔던 게 4번.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양거로 2번. 행정심판 제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18조 사망 이유를 물어봤죠. 18조 사망은 심판 청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때 동종사건에 이미 기각 제기가 있을 텐데 이때의 동종사건이란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포함한다. 이게 사례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 알아두셔야겠고, 다음 넘어가서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올해 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소법을 제가 모의고사로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 3번의 양으로 2번입니다. 이거는 중요 판례니까 객관식에도 나오니까 알아둬야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소법원의 행정소송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서울행법은 아니겠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같은 경우는 민사사건을 관할을 하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다. 그런데 수소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소변경위에서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이때는 이송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만 행정소송 관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수소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따라서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하면 둘 중에 하나네요. 관할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소변경에서 심리 판단해라. 근데 관할권이 없다면 이송해라.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집행정지 요건이네요. 집행정지 요건. 대상이 처분에 존재하고 처분에 대한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중이고 그리고 신청이익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자, 이에 더해서 판례는 가구제 보충소 원칙에 따라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민사와 동일하죠. 다만 꼭 써야 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육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용의 손해라고 했어요. 따라서 보통 금전부가처분은 집행정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다만 3번에 나온 것처럼 금전부가처분도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징금부가처분 300억 이상이 나왔던 사건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300억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버리면 그 키워드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커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금전부가처분도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밑에 4번 보면요. 최근 판례는 네 번째 줄이죠.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처분의 경우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하면 처분의 효력에 따라서 그런 기간, 처분의 효력 기간도 다 집행정지가 되죠. 그리고 판결 선고에 의해서 집행정지 효력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 그렇죠. 남은 기간입니다.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례형 객관식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가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영업정지 기간 계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 선고가 돼서 집행정지 효력이 상실되면 그때로부터 남은 기간, 이미 진행되고 남은 기간이 다시 기산된다. 이건요, 작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집행정지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됐던 것이 사례로도 나왔습니다. 그 전에 사례형 객관식도 있었고 사례로도 나왔어요. 자, 다음 180번입니다.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우리 판례는 신청 이전 상태로 회복될 뿐이다. 그래서 신청이익이 없다. 자, 여기서 판례가 신청 이전 상태로 회복됐을 때 신청이익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요. 집행정지와 관련된 23조 6항에서 보면 30조 1항만을 준용해요. 30조 1항은 기성료 일반 규정이죠. 30조 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30조 2항이란 재처분 의무인데 따라서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되더라도 30조 2항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수익처분을 요구하는 신청이 있었는데 거부처분이 나왔을 때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되더라도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신청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신청 요건을 결의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됩니다. 각하 결정. 자, 그런 거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가처분 인정 여부는 요즘 많이 뜨고 있네요. 특히 2번 당사자 중에서 가처분 준용 인정했던 이 판례 정확히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서 항고성에서 민사 집행법상 가처분을 준용하느냐
8조 2항의 해석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위에 보면 8조 2항에서 보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준용하죠. 결국 이 법의 특별한 규정에 23조 2항 집행정지가 들어가냐 마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소송은 23조 2항의 집행정지가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 준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당사자소송은 우리가 보면은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44조에서 2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8조 2항에 의해서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이 준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증명책임은 이건 증명책임의 분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법률요건 분류소로 가면 되고, 선택형에서 많이 나왔던 것은 처분의 위법, 적법의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이거는 처분의 적법, 반대로 위법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처분청입니다. 논거는 처분청은 대외적 처분을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행정처는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발령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 적법에 따른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그 외에 무효사유, 특수한 하자에 해당되는 무효사유와 그리고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는 원고의 입증 책임이 있다. 기억하십니다. 자, 여기서 무효사유를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 하자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청이 입증 책임을 지지만 무효사유는 하자의 특수한 형태로 봐요. 특수한 하자는 특수한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의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재량권 일탈 남용은 재량권이라는 권리의 장애의 요건 사실이 되죠. 우리가 권리의 조물은 권리 주장자가 입증 책임이 있지만 권리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 장애 사실, 권리 멸각 사실, 이런 것들은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죠. 따라서 재량권이 있으면 행정처의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건 조문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없어요. 다만 재량권 일탈 남용은 재량권 행사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로 쓸 일은 많지 않아요. 객관식으로만 준비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관할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입니다. 특히 병합이 중요하죠. 10조 병합은 특히 과세처분이 나왔을 때, 과세처분이 취소 사유라면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때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 제기하는 거죠. 어디예요? 행정법원에. 그리고 만약에 과세처분이 무효 사유라면 무효 확인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다. 10조 2항이죠. 관련 청구의 종류가 뭐냐? 10조 1항이 있어요. 따라서 1항은 이송에 따른 병합이 되는 거고, 2항은 처음부터 원시적 병합 제기 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후발적 병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의 변경은요, 올해 우리 시험에서도 쓸 내용이었어요.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는 퇴직급여 지급 거부와 관련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대상적 을 갖췄느냐? 못 갖췄죠. 못 갖춰서 각하될 사안인데, 이런 경우는 소 변경이 문제된다. 한 줄 정도 써줬으면 좋았겠네요. 그리고 유용한 소송의 유형과 관련해서 당사자 소송을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변기에 만약에 나온다면 행정소송법 21조 1항의 요건에 맞게 포스받은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특히 취소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변경할 때는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키워드 있죠. 상당하다고 인정.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답안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각하해야 할 사안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소 변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청구 기초의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시험으로 따지면 퇴직급여 청구라는 청구의 기초는 변경이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소변경이 되지 않으면 각하될 사항이므로 상당성도 인정되고, 그리고 소송 계속 중 소변경을 신청한 것을 볼 때 사실심 변론 종결 전으로 판단되죠. 왜냐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이 되면 2주의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변론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변경 신청 자체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변경을 신청했다는 것으로 볼 때 사실심 변론 종결 전으로 판단된다. 이때 갑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당초에 제기한 취소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소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느냐?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185번 쟁점입니다. 페이지는 215페이지. 제3자 소송청과 재심 청구는 문제 상황 자체를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 상황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제3자 소송입니다. 두 번째는 제3자 소송에서
처벌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질문이 처벌의 직접 상대방의 걸구제 수단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 파트를 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9조 1항에 따라서 취소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을 미쳐요. 이걸 판결의 대세라고 부르죠.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는 소송 계속 중이면 16조 소송 참가, 소송이 종결됐으면 31조 재심. 그래서 29조 1항 판결의 대세요. 16조 소송 참가, 31조 재심 세트로 암기해야 됩니다. 특히 소송 참가는 조문에 다 있어요. 조문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판례에 놓은 것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다 보니까 법원은 소송 결과에 의해서 권익침해를 받는 제3자가 소송 참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때 소송 결과에 따라 권익을 침해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 판례를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내려가서 양으로 3번 판례가 있죠. 두 번째 줄. 소송 결과에서 권익을 침해받는다 함은 판결의 형성력에서 직접적 침해가 야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판결의 기성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 이 처분으로 인해서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도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권익 침해를 받는 걸로 보겠다는 게 판례죠. 따라서 소송 결과는 판결의 직접적 효력인 형성력뿐만 아니라 인용 판결의 기성력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31조 재심도 보면요. 제3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 참가를 못함으로써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소송 참가를 했다면 반대 해석상 재심은 안 되는 거죠. 소송 참가를 했는데 본인이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소송 참가는 안 된다는 거 판례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또 첫 번째 줄을 보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서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 이때 권익 침해란 판결에 의한 권익 침해란 판결의 형성력뿐만 아니라 기성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로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으로 인해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도 동일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소송 참가는 16조 사항 보면 민소법 67조로 준용하죠. 67조 필공 추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민소법 67조를 써주면 된다. 다음 넘어가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보통 사례에서는 안 물어봐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인허가 의제에서 주된 허가 거부 처분이 나면 소의 대상은 주된 허가 거부 처분, 피고는 주된 허가 행정청이 되는 거죠. 이럴 때 관련 인허가 행정청을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17조에 따라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 한 두 줄 적어주면 추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187번 쟁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네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설문에서 추가 또는 변경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2023년 변호사 시험 사례 1문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객관식 또는 기록으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을 보니까요. 목차에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 허용되느냐? 판례가 그동안 제한적 긍정설을 취했는데 행정소송규칙 제9조에 이런 제한적 긍정설이 입법화됐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얘기하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소송 계속 중 처분사의 추가 또는 변경이 허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행정소송규칙 제9조에 보면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라는 말은 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소송물 변동이 없는 범위인 거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지금 행정소송규칙 9조에는 없지만 추가 변경되는 사유는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판례 보면 판례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인정하며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란 포섭할 때 쓰면 좋겠어요.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 민정에서 동일한 대로 판단한다. 꼭 써야 될 키워드는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그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허용 규정은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여야 된다. 이게 지금 행정소송규칙 9조에는 없어요. 2번 소송물 범위 내야 된다. 이 말은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으로 소송물이 변동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요건이 제일 중요하죠. 단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가능하다. 다음 넘어갑니다.
사전 판결은 28조에 있다.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하려고 보니까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사정이 생겨 현저히 공공복리를 저해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익형량을 해봐야 알겠죠. 그동안은 사례로 딱 한번 출제가 됐어요. 질문 형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Q&A에 있는 것처럼 법원이 심리 결과, 심리해 보니까 위법해. 그럼 취소하면 되는데 취소하려고 보니까 이미 중대한 공익과 연관이 돼버렸어. 이때 법원의 조치는 그러면 사전 판결을 쓰면 됩니다. 사전 판결은 조문을 베끼면 되죠. 조문을 그대로 다 써주면 됩니다. 자, 특히 사망이 중요하죠. 손해배상, 재시설 설치, 적당한 구제 방법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다. 넘어가서 무효동 확인 소송이 준용되느냐? 준용 규정이 없어요. 무효동 확인 소송의 준용 규정인 행정소법 38조 1항에 보면 28조로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법치주의 중대한 예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들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서 일부 취소 판결은 우리 시험의 사례에 기출이 되고 작년에는 과징금에 대한 일부 취소 재개를 물어봤습니다. 자, 요건은 적극적 요건으로는 가분성, 다른 말로 분리가능성과 특정성, 위법한 일부가 특정될 수 있어야 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해서 소송상 제출 자료로 위법한 부분에 특정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특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극적 요건으로는 일부 취소할 그 위법한 부분이 전체의 본질적 부분이면 안 되고, 두 번째, 일부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취소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 가분성, 특정성, 소극적 요건은 두 가지, 본질적 부분이 아닐 것, 재량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넘어서 취소의 위법한 날의 기준시는 판례에 따르면 처분시죠. 그리고 취소의 위법한 날의 기준시는 기속력의 시간적 한계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판례 읽어보면 판례는 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처분시를 취합니다. 거부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시에 관해서도 학설과 다르게 판례는 통상의 취소 소송과 동일하게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위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기속력의 시간적 한계도 처분시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분시의 사정 변경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처분시의 새로운 사정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없다. 우리 시험에서는 난민 신청과 관련해서 사례로 몇 년 전에 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판결의 효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속력, 그 다음에 기판력인데 기판력은 우리 시험에서 이미 기판력은 2번이나 물어봤어요. 형성력도 혹시나 모르니까 형성력까지는 어느 정도 해놔야 되겠어요. 형성력 관련해서도 형성 재개를 물어본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자,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똑바로 쳐다보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